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내 돈을 지키는 부동산 계약 수업이라는 주제로 이제 전문가가 알려주는 현직 N년차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꿀팁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꼭 알아야 될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할 때 처음 부동산을 들어갔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인턴 할 때였는데 그때 500에 50만 원이었나? 월세 계약하러 갔었는데 부동산 문을 여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직방 어플로 해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허위 매물이지 않을까 막 이런 것도 걱정 많이 하고 그때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사항들을 좀 알았다면 이제 좀 더 제가 당당하게 부동산 문을 열지 않았을까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저는 단국대학교 영어과 무역학과 나와서 현재는 자산관리학과 석사 땄고 탕정 더샵 프로지오 중앙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오프카톡방하고 유튜브도 이제 아래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무슨 일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는 이 핸드폰 번호로 이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첫 계약 진짜 괜찮을까? 이 요즘 20, 30대가 겪는 부동산 현실이 사실은 엄청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뭐 전세 사기 피해 연령 분포를 보면 20, 30대가 제일 많이 피해를 이제 겪고 있고, 그리고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이제 그 건수를 보면은 수사 협조 요청해 놓은 게 지금 이렇게 많이 늘었죠. 2024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계속 직거래 했을 때 부동산 피해도 많이 이제 생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수지, 개그우먼 이수지 아시죠? 그분도 분양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많이 아픔을 겪었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게끔 이제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계약 전에 내게 맞는 주택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주 지역부터 선택하시는 거예요. 직장이랑 학교 위치 그리고 인프라 고려하셔야 되고 교통이랑 상권도 생각해서 지역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 자금 상태, 예를 들어 나는 전세 1억짜리를 원해. 그러면 최소한 30%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가능 금액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고, 내 소득 대비 월 이자가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다 싶은 것들도 이제 선정해서 내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주변 시세 파악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그리고 인근 공인중개사 소장님한테 문의를 할 수도 있고요. 제일 쉬운 건 사실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그 혹시 네이버 한번 부동산 켜보시겠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부정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를 검색하시면 여기에 요걸 클릭하면 전세, 월세, 매매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세 시세가 궁금하다, 최근에 전세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알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전세를 클릭해주세요. 여기라네. 전세를 클릭하고 우리는 25A평을 볼게요. 25A로 전세로 실거래가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최근에 뭐 몇 월에 얼마에 거래됐다. 5층, 9층은 2억 4천에 거래됐고 5층은 2억 6천에 거래됐구나. 그러면은 최근 시세가 한 2억 4천에서 2억 6천 정도에 거래가 되었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전세 가격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저렴하지 않다가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이 시세랑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그 칸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 시세를 파악할 때. 그래서 실제 거래된 금액과 그리고 호가 파악해서 이게 시세 대비 실제 거래된 시세 대비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쉽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편해요. 근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를 하는 건 좀 무서우니까 그래도 이걸로 한번 손품을 팔아보고 전화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 분들도 계시니까 아파트를 한 번에 계약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원룸이나 1.5룸, 뭐 투룸 같은 이제 우리가 제일 자주 접하는 그런 뭐 소형 주택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제일 큰 거는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마다 주인이 각각 달라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6개 호실의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을 계약할 때 특히 더 이제 나보다 이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누가 있는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인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차이점을 아시려면 요걸 알아야 돼서 갖고 왔습니다.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바닥 면적은 큰 차이 없지만 일단은 분양이 이제 다가구 주택은 소유권이 하나니까 이제 개별 그 분양이 불가하고요. 구분 등기가 불가해요. 구분 등기가 다세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종류도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한 개 호실마다 한 명씩 있는 거고 이제 다가구 주택은 여러 호실의 주인이 한 명인 거예요. 그 차이.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다가구나 다세대가 조금 보안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라이브 오피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이고 주 용도도 주거 전용으로 나와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전세 대출도 물론 가능하고요. 관리비가 오피스텔에 비해 낮아요. 주택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용률이라는 게 뭐냐면 분양 면적 대비 이 내 호실의 면적을 전용률이라고 해요. 실사용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용률이 아파트 수준이에요. 그리고 바닥난방 가능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은 불가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업무시설이에요. 주거가 아니고. 그래서 주 용도는 업무로도 쓸 수 있고 주거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전입신고가 협의입니다. 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면은 주 용도가 주거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 그게 이제 주거용만 가능한데, 보통 오피스텔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확인 설명서란에 주거용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거는 전입신고가 꼭 가능한 집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관리비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일반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CGV 있잖아요. 천안 아산역 쪽에. 거기에 시티프라디움 3차, 4차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처럼 생겼거든요.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용률도 아파트에 비해 좀 낮아서 일반 아파트 25평이라고 하지만 거기가 84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검색할 때. 근데 그 84가 오피스텔 84는 아파트 25평이랑 비슷하거나 살짝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난방도 가능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은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업무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부업을 좀 하고 있다. 근데 그걸로 비용 처리를 할 만큼 매출이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비용 처리를 하려면은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업무용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이브 오피스는 오피스텔에서 좀 더 변형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랑 주거가 혼용이 되어 있지만 업무용 성격이 강하고 업무시설이고요. 이것도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전입신고 불가하고 내가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걸 좀 더 주거 쪽으로 편의할 수 있게 만든 게 라이브 오피스라서 이제 그 광고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소장님들이 광고는 이제 복층형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막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오피스텔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라이브 오피스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 대출도 불가하고요. 관리비가 이제 그 아까 오피스텔이랑 비슷하게 높고 전용률도 오피스텔이랑 비슷하고요. 바닥난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층은 바닥난방이 되고 아래 층은 안 된다던가. 왜냐면 사무실하고 이제 그 자는 데랑 섞어서 만든 거가 라이브 오피스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세금 계산서 발행은 됩니다. 이제 업무용이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볼 때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집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사실은 누수예요, 누수. 누수라는 거는 한 번 생기면 계속 생기거든요. 그리고 잡는 게 사실 진짜 어렵고 한 번 잡는다고 해도 다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천장 같은 데 모서리를 보면 돼요. 안방이나 거실이나 천장 모서리 이런 데 있어. 이런 데 보통 물자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물자국이 있으면 누수가 한 번 있었던 집이네?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나 세탁실 같은데 천장 구석에 모서리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누수가 한 번 있던 집은 이제 물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이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압 체크, 수압이 맨 위에 탑층이거나 1층이거나 하면은 수압 체크 꼭 해보셔야 되고 이제 특히 변기 내리는 거 잘 봐야 되고 샤워기 이런 거 다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기울기 체크. 바닥 기울기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데 이 바닥 기울기가 한 번 기울면은 계속 기울어져요. 제 지인의 얘긴데 이제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이제 그 원룸 계약을 했어요, 전세로. 근데 그 집이 바닥 기울기가 살짝 좀 이상했대요, 본인이 느끼기에. 근데 심하지가 않아서 그냥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그냥 구슬 같은 거 하면은 완전 또르르 굴러갈 만큼 심해진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티가 날 만큼. 그래서 이거를 호실을 옮겨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임대인분이 그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집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닥 기울기가 눈에 그렇게 띄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받고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바닥 기울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 체크. 곰팡이가
이제 이것도 또 한 번 생기면 계속 생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곰팡이에 대한 부분이 내가 살고 있다가 나갈 때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곰팡이 청소 비용으로. 근데 그 비용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좀 높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경우인데 제가 저희 어머님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전세를 새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기존 세입자가 이제 세탁실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존 세입자가 본인이 이제 이걸 심한 걸 아니까 지우고 청소하고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믿고, 뭐 그렇게 하고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겠지 한 거예요. 근데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입주 청소를 맡겼는데 입주 청소 업체에서 저희한테 20만 원이 더 별도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인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기존 임차인분이 지우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그분이 비용을 대시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돈을 안 낸다고 계속 우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기존 그러니까 임대인분은 기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다 준 상태고 그 사람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했던 게, 우리 집인데 제가 그걸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적지를 않아가지고 임대인도 이거를 책임지지 않아 하고 싶어 하고 기존 임차인도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고 결국에 비용을 새로운 임차인인 우리가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약사항에 이제 집을 봤을 때 곰팡이가 있으면 해당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 꼭 미리 체크를 하시고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써놓도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조량 체크. 웬만하면 낮 시간에 집을 보러 가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원투룸 계약을 이제 하거나 할 때 보통 퇴근하고 가거나 뭐 수업 끝나고 가거나 하면 저녁 시간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녁 시간에는 이제 일조량을 우리가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낮 시간에 가서 이제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뭐 웬만하면 남향이 좋겠지만 사실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은 북향인 경우도 많고 아니면 북동향이거나 북서향이거나 아니면 북동향인데 동향에 조금 가깝거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일조량을 낮 시간에 방문해서 체크하는 걸 추천드리고 주변 상권을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 1층 상가에 뭐가 있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1층 상가에 만약에 카페가 있더라도 그 카페가 혹시 디저트를 하는 데인가? 디저트를 하면은 뭐 이제 그런 바퀴벌레나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커피만 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편의점이나 뭐 네일아트나 이런 거는 그럴 일이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술집이라던가 고깃집이라던가 하면은 그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특히 치킨집이 그 옷에 다 기름 냄새가 배더라고요. 환기도 못 시키고.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이 주변 상권을 체크하는 게 꼭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집 보러 갈 때 주의사항이 이제 그 소장님이 집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보여주시는 소장님의 명함을 웬만하면 받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나 법률 상담은 이제 불가하거든요. 법적인 책임이 제한적이에요, 중개보조원은.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분이 계약 진행을 이제 해주실 수 있도록 이제 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조회 방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 마당에 들어가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 소장님이 현재 영업 중인지 아니면 뭐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 취소를 당했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사람인지 다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그 분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아니면 사칭하는 사람인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집 보러 갈 때 이제 집을 한번 보러 가면은 소장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이제 이 집이 당장 계약하려는 사람이 이제 줄을 섰다. 내가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제 막 하시잖아요. 근데 무조건 등기부등본이라던가 건축물 대장이라던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이제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계약금이라도 뭐 빨리 입금해라 하시잖아요. 그 가계약금이라는 건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도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입금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그냥 일부일 뿐이지 가계약금 입금 전에 꼭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그 임대인 신분증 그리고 예금주까지 꼭 일치하는지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현재 이 집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다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계약금 입금하면 안 되고 그냥 됐든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인 분양권 상태라면 공급계약서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금을 입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식도 내가 삼성전자를 뭐 한 주를 사든 10주를 사든 반환이 안 되잖아요. 한 번 사면. 이거 똑같아요. 부동산 계약도 한 번 입금하면은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약금이라는 그 단어로 내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입금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입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뭐냐, 계약 시의 확인사항이 등기부등본이 제일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가 있어요. 소장님만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나도 뗄 수 있고 유택씨도 뗄 수 있고 현동씨도 뗄 수 있고 다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이제 열람하시는 거예요. 열람해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이 갑구가 여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거든요. 그리고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기록. 이게 뭐냐면 을구가 여기에 맨 밑에 있는데 여기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여기엔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다른 전세 임차인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너무 시세 대비해서 대출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한 번 전세권 이제 그 등기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이사항까지 꼭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현재 소유자 정보를 기록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매매가액도 써 있어요. 이분이 얼마에 샀는지. 그래서 그것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매가가 한 4억에 샀는데 대출이 4억에 있어. 그러면은 이분은 풀대출 받으셨는데 그럼 내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안 되겠네?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등기부등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인터넷 그 등기소에서.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차인 리스트 같은 게 등기부등본에 안 나와요. 이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고 하는데 그 임대인이 한 명인 다가구 주택 있죠. 임대인 한 명인데 호실이 아까 6개, 뭐 10개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호실의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랑 이사까지 다 했어.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이야. 그러면 나는 세 번째 순서가 되잖아요. 만약에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받는 순서가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 임차인이 언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했는지 그분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그 리스트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시고요. 계약 이후에는 내가 제3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는 신분증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이 리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과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계약 전에 얘기했던 거랑 계약 이후에 지금 직접 확인한 거가 다른지 일치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매 가격에서 선순위 대출하고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빼는 금액이 내 보증금 대비 얼만큼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항력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대항력이 뭐냐면은 제3자에게 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대인이 이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내 보증금을 대신해서 돌려줄 누군가가 그 매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내 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의 개념은 일단 세 가지는 무조건 갖춰야 돼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 입주를 해서 점유까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랑 입주는 세 가지를 다 갖춰야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돼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전입신고를 6월 1일에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6월 1일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걸 모르고 전입신고를 하고 잔금 다 줘버렸어요. 보증금 잔금을. 그러면 이 근저당 설정이 먼저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내 대항력보다. 그럼 나보다 순위가 더 윗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이. 그러니까 대출 받은 그 은행이 나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열람은 계약 전, 잔금 전 꼭 2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잔금일에 잔금 입금 전에 꼭 몰랐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잔금일 당일에 발급한 등기부 등본을 더블 체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열람 보통 계약서 쓸 때 한번 보여주고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잔금일에 꼭 더블 체크하시고 입금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내 보증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중에서 2,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최우선 순위로 변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최우선으로 순위로 변제를 해준다라는 게 최우선 변제금이고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까지 다 완료가 된 분들에 한해서만 이 최우선 변제금이 해당하는 거고요. 천연 아산은 7,5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에 2,500만 원까지고 이 대항력권, 전입, 인도, 확정일자는 무조건 경락 기일까지 존속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뭐 101동 101호가 이제 그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 뭐 5억에 낙찰됐대. 그러면 나 이제 이사가 되겠네? 하고 전입을 빼버려. 안 돼요. 경락 기일까지. 이 경매가 실행되고 이제 금액 나오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 처리되는 것까지. 그때까지 존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가 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 임차인이 있더라도 최우선 반제 금액 총합은 주택 가액의 반을 넘을 수가 없고 초과시 각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비율대로 안분을 해요. n분의 1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 10억 중에 최우선 반제 금액이 총합이 5억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5억이 초과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보증금 비율대로 n분의 1 해서 받아가는 거니까 내가 무조건 이 2,500만 원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임차인분이 얼마나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확정이자 부여 현황을. 그래서 이제 나보다 더 먼저 전입 신고되어 있고 확정이자 되어 있고 이사 와 있는 임차인이 얼마나 있고 보증금 얼마고 월세 얼마고 이제 이분들 언제 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시세 대비했을 때 그 금액의 합이 내 보증금까지 합쳐서 70% 이하여야 안전하거든요. 웬만하면 한 60% 이하여야 좀 더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것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경매 넘어가면 보통 한 30%는 까여요. 50% 까이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 열람도 정부24에서 누구나 가능하고 무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 대장을 내가 뗐는데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 딱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는 집은 매년 이 위반한 내용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요. 근데 그 벌금이 계속 발생을 하면 만약에 이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이 건물이 경매 넘어갔어요. 매년 이행 강제금이라는 벌금이 연에 2천만 원씩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이 건물을 누가 낙찰 받겠어요? 받으려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러면은 내 보증금은 누가? 이 임대인은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대장은 꼭 열람을 해보시고 이제 정부24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무료로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탁 등기된 주택 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탁 등기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이제 그 신탁 등기되어 있는 주택들이 보통 보증금이랑 월세가 많이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월세가.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아셔야 되는 게 신탁 등기된 주택은 결국에 이 임대인이 실제 주인이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제 실제 소유자는 수탁자라는 신탁회사, 뭐 무궁화 신탁회사, 뭐 코리아 신탁회사, 뭐 이런 식으로 신탁회사가 이제 그 소유권자로 나와요. 그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시면 여기 갑구에 뭐 그 신탁회사 이름이 뜬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임대를 진행하는 실무를 진행하는 사람은 이제 수탁자인 거죠. 위탁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탁자가 누구냐면 결국에 이 건물주예요. 실제 건물주고 이 건물주가 일반 대출보다 더 많이 대출을 일으키려고 이제 신탁회사한테 내 소유권에 넘긴 다음에 이제 이 은행한테 대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되었다는 거는 뭐냐면 형식상 임대인이 신탁회사인 거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위탁자 원래 임대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거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런 걸 할 경우에 이런 계약을 할 경우에 그리고 신탁회사에게 이 대항이 불가능해요. 대항력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내 보증금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신탁 등기 의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신탁 계약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탁회사의 동의나 승인 절차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탁회사가 이 임대차 계약을 동의한다라는 특약이 안에 있으면 그래도 이 신탁회사가 우리 이 위탁자의 물건을 월세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에 신탁 관련한 특약사항을 명시하고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이런 수탁자, 신탁회사한테 넣는 것이 안전하고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한테 입금하더라도 보증금은 수탁자한테 입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사기 사건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할 때 확인 사항인데요. 이 미등기 주택 제일 대표적인 게 분양권이죠. 이제 이 분양권 사진을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 공급계약서 분양권이고요. 동호수 이렇게 써있고 분양가 써있고 여기에 매수인 당첨자 이름이 써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권리, 의무, 승계, 내역 이 페이지가 등기부등본 갑부랑 똑같은 거예요. 소유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 이력이 만약에 없으면 비어 있을 거고요. 매도를 한 적이 있으면 여기에 당첨자랑 매수인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리 의무 승계 내역까지 꼭 확인을 하시고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그래서 권리 의무 승계 내역은 등기부등본 갑부나 마찬가지고 매도 이력이 없으면 이 내역이 비어 있고요. 거래 시 소유자 진위 여부 확인은 필수예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이 분양권 공급계약서가 등기부등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해당하는 서류는 위조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꼭 소유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이 등기부등본 많이 확인해요. 등기부등본 대신에 분양권을.
그리고 이제 계약 시 확인해야 되는 게 진짜 임대인인지 진짜 매도인인지 이거를 자꾸 사기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신분증, 계좌주가 모두 일치하는지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입금 전에 제가 아까 말했죠. 가계약금 입금 전에 모든 돈이 입금되기 전에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두정동에 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오래된 건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한 관리는 아들인 내가 하니까 나한테 보증금이나 월세 입금해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웬만하면 그 대리인 말고 소유자한테 월세 및 보증금을 입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법적 그 대항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랑 신분증이랑 계좌주가 모두 일치하는지, 만약에 뭐 위탁 관리 회사라던가 이 월세를 내가 관리하니까 나한테 월세 입금해? 이런 식으로 하는, 소유자한테 무조건 입금해야 되는데 나한테 대신에 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소유자한테 직접 입금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은 누구나 가능해요. 그래서 소장님이 웬만하면 해주시겠지만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 맞는 건지 사기꾼인지 사칭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 교통민원 24 누리집 사이트에 가시면 면허증도 다 진위 여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기꾼한테 당하지 마시고 꼭 신분증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임장에 있는 인감도장이랑 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도장이랑 일치하는지 체크를 꼭 하시고, 그리고 임대인 신분증하고 대리인 신분증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대리계약 시에 임대인과 영상통화나 스피커폰 통화로 웬만하면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하세요. 대리 계약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임대인분 통화 가능한 시간이 언제냐, 스피커폰으로 같이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 시간 맞춰서 계약서 작성하러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당신을 지켜줄 꼼꼼한 임대차 특약 리스트예요. 특히 개인 간 거래 시에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인데 한번 읽어봐 드리면, 첫 번째,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나보다 먼저 이제 그 대출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본 부동산은 현재 융자 있는 상태에 채권 최고액, 대출 금액의 보통 120%를 잡아요. 3억이면 3억, 3억 6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채권 최고액 어디 은행으로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며, 그래서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그걸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 기지급된 금원을 내 계약금에 반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금지 특약 설정.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추가로 본 부동산에 부동산 담보대출 등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세가 매매가가 5억인 집에 내가 전세가 2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전세로 들어간 다음에 이후에 후순위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액이 남으니까 그거를 막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왜 막냐면은 그게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 대출이 연장하거나 전세 보증보험 연장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사항을 꼭 넣으시고요. 인수인계 물품 및 상태 기록, 예를 들어 에어컨 리모컨 몇 개, 카드키 몇 개 등등을 인수인계 받은 물품을 그대로 특약사항에 적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퇴거할 때 카드키 4개였는데 왜 2개야? 그러면은 한 개당 5만 원씩 차감. 이런 식으로 내가 당하지 않도록 이제 인수인계 물품을 꼭 체크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부정동이나 성동동이나 이런 원룸 계약하실 때 특히 이제 그 물품들 체크 꼭 하셔가지고 내가 받은 게 이거고 나갈 때 이제 이게 그대로 있다라는 거를 기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입주 청소 책임 소재. 입주 시 임차인이 입주 청소를 하고 퇴실 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라던가 입주 청소를 누구 부담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퇴실 시 이 금액을 공제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꼭 이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런 것도 안 쓰고 그냥 계약했다가 나갈 때 청소비 20만 원은 보증금에서 제외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주 청소 책임 소재를 이제 계약 전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꼭 넣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 전후 하자에 대한 상세 내용.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 전까지 세탁기를 교체하여 정상 작동 상태로 제공한다. 세탁기를 수리하여 정상 작동 상태로 제공한다. 결국에는 내가 집을 보러 가잖아요. 그 집 세탁기를 내가 어떻게 돌려봐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집을 보러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 풀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가전들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 상태인 건지 이거 특약사항에다가 미리 써놓지 않으면 이것도 또 임대인분이 이제 잘못 만나면 그냥 그대로 쓰세요. 오래된 거 다 그래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쓰시고요.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 국세나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며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만약에 이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을 만약에 했으면 이분의 신용 상태라던가 그런 재정 상태가 좀 좋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뭐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협조 요청 특약은 뭐냐면 임대인의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넣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랑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임대인분이 이거 귀찮다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면 내가 보증보험 가입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그동안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협조 요청 특약을 넣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무용자 및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입주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특약을 넣으면 좋아요. 이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을 하니까 다음날까지 아무것도 난 설정을 하지 않겠다. 무용자 및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 설정을 다음날까지,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웬만하면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다음 거 진행할까요?